예, 전병서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고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는 미중 전쟁이었다가 갑자기 일본하고 이제 반도체 분쟁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걸 떠나서 법보단 주먹이고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국의 경기 하강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도 느끼지만 근데 이것들을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뭐라고 해도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김영수 교수님 강의 주셨고 많은 이제 지혜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캐시플로가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요. 그래서 중국의 중요성은 우리가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고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면 경기가 현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는데 재미난 것은 미국하고 중국은 수출이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만 수출이 지금 17% 줄어들었고 9월 달에 들어서는 20% 이상씩 푹푹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78%를 중국에서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 보면 중국은 망했다. 중국은 망하고 있다.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제가 갖고 있는 공식 그러면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80%를 벌어들이는 그 나라가 문제지만 한국은 어떡할래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게 없으면은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미중의 무역전쟁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미중의 무역전쟁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터지는 건지 아니면 어부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앞면에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중의 싸움은 그 사이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7월부터 보복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서 지금 13개월이 지났는데요. 싸움 걸기는 쉽지만 끝내기 어렵다. 천하의 패권국 미국이 12번 협상을 해서 아직도 아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먼저 미중전쟁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많은 언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틀렸다. 미중의 전쟁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이다. 그 다음, 10월 10일 날 13번째 미중 협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호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것 같지만 10월 달에 미중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으면 3년, 길어도 10년에서 18년 이상 가는 긴 전쟁이다. 근데 거기를 이제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어쩌다 공무원 트럼프는요, 초반전에 강합니다. 근데 늘 공무원인 이 시진핑은 후반전에, 장기전에 강합니다. 트럼프는 4년마다 한 번씩 선거하는 그 선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시진핑은 작년 3월 달에 중국도 주석의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5년입니다. 한 번 연임해서 10년 할 수 있는데 헌법에서 주석의 임기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뭐 중국이 홍콩 사태, 경기 하강,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권력 약화 또는 시진핑의 하야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에 주석에 인기가 없어졌는데 뭘 하야를 할까요?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 얘기의 결론은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천하의 패권국 미국은요, 최근 100년 동안 세계를 컨트롤했지만 미국은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완벽하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이 이겼다면 우리 통일됐겠죠.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년 이상 이라크, 이란, 시리아, IS, 중동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미국은 완벽하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은 완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이제 전쟁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13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일본을 바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대중 적자는 5조 1천억 달러. 8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의 대미역자는 2조 1천억 달러였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이것은 산업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1인당 소득 6만 2천 달러인 나라에서 경공업 제품, 화장품,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여기에 보복관세 25% 때린다고 해서 30년, 40년 전에 집 나간 산업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설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할 사람이 우리 지금 반월공단, 시화공단, 구미공단, 마성공단에 우리 1인당 소득 3만 달러인데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서 25% 보복관세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으로 간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왔을 때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 못 갑니다. 전통산업은 전부 3시프트 상교대 산업입니다. 산업의 역사를 놓고 보면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상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게 안 되는데 6만 달러가 넘어가는 미국이 가능할 거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 그 다음번에 미국은요, 그 사이에 긴 이제 통치 기간 중에서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최종 승자는 누구였냐면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어서 미국 자체가 금융위기에 빠졌고 미국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형국이었지만 그것도 최종 승자는 결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금융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이 싸우고 있지만 뭐 중국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상대를 100명 죽이려면 나도 7, 80명 죽어야 됩니다. 이 전쟁의 속성은요. 제조업에서 붙는다고 하면. 그래서 손자병법이 뭐 이제 백전백승하는 비법은 지피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전략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손자병법은 하수의 병법입니다. 백전백승보다 좋은 건 뭘까요? 부전승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근데 부전승도 하수의 전략입니다. 부전승보다 더 좋은 건요. 차도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미중의 관계는 이것은 백전백승을 이제 서로가 노리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을 놓고 보면 이번에 아마 10월 달에 협상을 하더라도 이것은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거나 정전이다. 우리처럼 남북관계처럼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산업 구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역 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 미국이 300년간의 역사를 가진 아주 강한 세계적인 패권 국가지만 2등이 1등 되는 방법은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힘으로 된다고 그러면 비유가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씨름판에서 천하장사였던 이만기 씨나 강호동 씨가 아직도 천하장사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그분들은 연애 오락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들과 웃으면서 천하장사가 아닌 이제 대중의 이 연인으로 갑니다. 근데 이만기 씨가 강호동 씨한테 천하장사 타이틀을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업어치기입니다. 결국은 2등은 업어치기 하거나 안다리 걸기 하거나 밭다리 걸기로 천하장사를 엎어뜨립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어떤 케이스로도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300년짜리 회사지만 중국은 3000년짜리 음모와 전략과 모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최근 이제 한 3개월 사이에 놓고 보면 미국은 굉장히 빨리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뒤로 궁둥이를 빼는 이제 이런 형국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놓고 볼 거냐인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시간의 초일기에 몰린 어공의 초조함을 늘공이 읽은 겁니다.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잠깐 말씀 올리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근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대 집권 나가서 10분기째 지지율을 놓고 보면 한 10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딱 한 명, 카터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트럼프가 최근 10명의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이나 쪽에서는 트럼프 봐라, 불사조다. 지지율, 선거에선 지더라도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이 지난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물론 여론조사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선거에서는 지고 또 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되지만 절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놓고 보면 선거에는 지고 선거인단 제도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1800년대 3명, 2000년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트럼프입니다. 45명이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런 행운이 만약에 또 한 번 더 온다고 하면 트럼프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한 100번 구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어떻게 될 거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미중 간의 최근 석 달간의 미중의 전쟁은 바로 콩싸움입니다. 콩이 바로 표고 이것이 트럼프의 굉장히 중요한 입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차트가 제가 오늘 말씀 올릴 내용의 서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1등은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힘으로 갔다가 눌러버리면 끝나는데 2등은 바로 전략으로 1등을 누르죠. 그래서 2등의 지금 중국의 전략은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에서 승리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전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배틀하고 워의 차이인데 낙동강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한국전에 이긴 게 아니죠. 한강 전투도 있고 압록강 전투도 있고. 트럼프는 4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전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져버리면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이론상 종신이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지더라도 한강에서 지더라도 압록강 전투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한국에서 무역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최근 1년간의 무역전쟁에서 트럼프의 완승, 시진핑의 완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부터 금년 이 8월 달까지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맨 처음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냐면
무역수지 흑자를 너무 많이 기 때문에 1,000억 달러를 줄이라는 것이 첫 번째 1차 회담 때 목표였고 2차 회담 때 그걸 높여가지고 2,0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최근 13개월 동안에 미국이 보복관세를 25%, 30%, 뭐 10% 그렇게 때렸지만 결과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왜 그러면 미국은 저게 그렇게 봄처럼 이 혼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월마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미국의 어떤 여기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에 성공했을까요?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직장도 잃고 실험도 실패하고 그럼 망한 거죠. 그게 망한 게 아니라 이 여기자 출신의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 팔리는 번에 떼돈을 벌었죠.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 1년 동안 그렇게 미국이 세게 보복관세를 때렸지만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월마트에 있습니다. 답은.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가 원산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USA는 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25%든 뭐 30%든 보복관세를 때리면 대박인데 만약에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의 국민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재미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요. 우리 일자리를 500만 개나 훔쳐간 나쁜 놈이 두 놈이 있다. 한 놈이 멕시코, 한 놈이 중국. 그래서 45% 보복관세를 때려서 혼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때렸을까요? 안 때렸습니다. 작년 7월 달에 500억 불에 대해서 25% 보복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럼 500억 불에 대해서 25% 보복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겁을 먹고서 용서해 주세요 형님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야 되는데 중국도 눈 똑바로 쳐들고 500억 달러에 대해서 똑같이 25억을 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화가 확 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4배가 되는 2천억 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500억 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25% 때렸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고서 똑같이 대들면 그 다음번에 보복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몇 퍼센트 때리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100% 때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야 상대가 겁먹고 깨갱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불에 대해서 10%를 때렸습니다. 근데 중국도 똑같이 거기에 맞붙어가지고 똑같이 보복관세를 때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나머지 남은 3천억 불에 대해서도 또 보복관세를 때리는데 얼마를 때렸을까요? 10%. 아니 45% 때린다고 해서 눈도 깜짝 안 했는데 그걸 25% 때려서 같이 대드는데 거기다 10% 때리면 상대가 겁먹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월마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성조기 있지 않습니까? 국기요? 미국 성조기의 74%를 놀랍게도 중국이 만들어줍니다. 중국이 성조기를 수출 안 해버리면 미국의 국가 행사 때 성조기를 못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에 덫에 걸렸습니다. 그럼 정말 중국이 그럼 잘 나갈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도 큰 덫이 하나가 그 덫은 뭐냐면 미국의 달러에 덫에 걸렸습니다. 금융에 덫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으로 중국이 수출을 하면요. 대금을 뭘로 받을까요? 달러를 받죠. 근데 미국은 그 달러를 어떻게 만듭니까? 발비 지하실에 있는 프린터에서 그냥 복사기 엔터키 쫙 눌러버리면 됩니다. 전 세계가요, 1930년대 이후에 대불황을 2008년, 9년에 맞았습니다. 그 불황의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가 난 거죠. 근데 미국이 이것을 막았습니다. 70년 만에 온데 어떻게 막았을까요?
QE 1, 2, 3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Quantitative Easing 1, 2, 3에서 미국이 3조 9천억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에 다 뿌린 것이 그게 전 세계 달러 부족을 막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기가 다 회복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문제는 거기서 전 세계는 회복했지만 딱 하나 바보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3조 9천억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3조 9천억 달러의 외환보유를 갖고 있는데 누가 3조 9천억 달러를 더 찍어서 뿌려버리면 내가 가진 3조 9천억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나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은 그걸 제재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세너리지 이펙트, 화폐 주조권 이익입니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기축통화임, 이게 미국의 진정한 힘이에요. 전 세계 화폐의 63%가 달러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중국이 열심히 핸드폰 만들고 TV 만들고 와이셔츠 만들어 팔더라도 미국은 FRB 지하실에서 100달러짜리 찍어서 종이를 줘버립니다. 그 찍는데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30센트 들어갑니다. 세상에 30센트 들여서 99.7달러를 버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전 세계 화폐의 63%를 차지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물건을 63%를 공짜로 샀습니다. 거의. 이게 미국의 진짜 경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이런 문제가 서로가 이제 걸렸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려면 100명 죽이려면 싹 다 죽이려면 나도 7, 80명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진핑은요, 일전일태는 병가지 상사. 한 번 지고 전쟁에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있을 수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올로와 낯선 게임입니다. 한 번 져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기준에서 놓고 보면 어떨 때는 이놈이 이긴 것처럼 보지만 이때 다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고 오래 간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저는 힘과 시간의 전쟁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실력이냐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놓고 보면 제조업이요. 놀랍게도 미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중국이 164%랍니다. 1.6배가 돼요. 무역은 108, 경제규모는 65, 군사력은 39, 금융은 3%. 자, 그러면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워야 될까요? 상대가 나보다도 160cm나 더 큰 그걸로 붙으면 못 이깁니다. 미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죠. 이 군사력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이나 금융으로 싸우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시작한 싸움은 뭐냐 그러면 바로 제조업하고 무역업인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럼 뭘 싸워야 되냐 이건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게 주류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틀렸냐 그러면요. 트럼프는 애초부터 이 전쟁은 금융전쟁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를 보려면요. 싸움에 내보내는 장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대장으로 나오면 그건 해전이죠. 공군참모총장을 대장으로 내보내는 공중전을 하는 얘기죠. 최근 12번의 무역협상을 할 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를 대표로 내보냈냐를 보면 이 싸움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제조 무역이 중국이 108%, 164%나 되는데 거기에 무리하게 왜 싸움을 걸었을까요? 저거 싸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럴 수 없는데 트럼프는 저거 몰랐을까요? 우리는 이제 트럼프를 이제 한국 언론의 묘사는 거의 이제 조폭처럼 그렇게 무대뽀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트럼프는요, 뉴욕 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뛰어난 군사 전문가예요. 그리고 유펜,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4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했어요.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 트럼프하고 붙으면
다 뒤통수를 맞냐고 그러면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장사국 대통령은 그것도 부동산 개발을 한 어르고 능치는데 완숙의 단계에 올라간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처럼 연예인은 한 분 있었지만 장사꾼은 없었어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 다 뒤통수 맞는 이유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입니다. 다 정치인하고 장사꾼하고 붙었어요. 누가 수가 더 많냐? 바로 장사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무역협상에서 내보낸 대표는 작년에 무역대표 해서 언론에 나온 분이 누굴까요? 만약에 이론상으로 이게 무역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통산부 장관이죠. 우리가 통상산업부 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대표로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제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83세 되신 그 어르신입니다. 이 양반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도 거의 못 받습니다. 누가 나와요? 항상 보면 키 크고 머리 까맣고 검은 안경 뿔때 쓴 그 양반이 항상 대표로 나옵니다. 문우신이라고. 문우신은 보직이 뭘까요? 무슨 장관일까요? 재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는 것은 이 전쟁은 금융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로 이기겠다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중국은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992년의 기준으로 2018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을 합치면은 중국은 미국의 29%. 근데 2017년에는 64%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미국은 641점에서 576가 마이너스 65가 됐고 중국은 184가 플러스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업된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은요, 무역전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전쟁에서 상대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전쟁에서 돈을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미중전쟁의 본질인데, 그러면 이미 미국은요, 1983년부터 일본을 털어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역전쟁에서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만 이게 무역수지 흑자가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본이 죽었냐고 그러면 바로 금융전쟁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율전쟁입니다. 1985년에 260엔이었던 환율을 바로 이걸 한 방에 89년에 100엔대로 낮춰서 53%를 절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1100엔대 지금 환율이 550원 됐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환율이 550원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익 낼 수 있을까요? 100개 수출하면 1100억을 벌었는데 환율이 50% 절상이 돼서 550원밖에 못 벌면 550억만 벌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매출액 순이익률이 10%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수출이 전체 60%가 넘는다고요. 거기서 50%가 터지면 다 적자죠, 뭐.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기업들 중에서 환율이 550원 되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일본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위안화를 절상을 시켜서 중국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환율이 1100원에서 550원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가 다 적자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환율이 그렇게 가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98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89년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바로 환율이 200엔대에서 100엔대로 반토막이 났는데 아주 특이하게 주가는 이게 폭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죽인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외환시장,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계 헤지펀드 금융기관들이 대거 돈을 들고 들어가서 주식, 채권, 부동산을 폭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꼭지에서 89년에 이걸 팔고서 다 털고 나오니까 그 버블이 터져서 일본이 20년 동안 헤맨 겁니다. 무역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의 칼로 일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진 최고의 검은 바로 금융인데 이걸 중국에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1985년에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보니까 9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왜 12번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아무 결론이 없냐고 그러면 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크게 세 가지 말씀 올리면 왜 일본은 50% 절상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그 계약서에 프라자 합의에 사인을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2차 대전 때 지은 죄 때문에 미국이 무장을 못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을 갖다 대는 겁니다. 죽을래 사인할래?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외국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마음대로 한 거죠. 그게 일본이 거덜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국방을 미국에 의존할까요? 미국하고 맞짱뜨려고 그러죠. 두 번째, 중국은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내가 돈 10억 불 중국에 투자하고 싶다.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서 10억 불 투자해서 내가 돈을 10억 불 벌었어. 바로 갖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 그냥 시티뱅크 계좌로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싸움을 잘해요. 상대를 내가 잘 팬다. 기술이 좋다. 그것도 싸움의 중요한 승부의 뭐 한 가지 요인이 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센 거는요. 맷집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 패도 넘어가질 않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김일 선수라고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피 터지게 하는데도 안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 헤딩 한 방으로 끝내버립니다. 바로 맷집이죠. 1985년에 일본의 1인당 소득이 11,000달러 정도입니다. 일본 인구 1억 3천요. 근데 금년도에 중국이 인구가 14억이지만 금년도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 정도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985년에 일본의 맷집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맷집은 10배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하의 패권국 미국이 12번을 눌렀는데도 저 결론을 못 내냐 이거죠. 그 비밀은 바로 그 사이에 1985년에 일본에 비해서 10배나 맷집이 좋아졌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 일본을 어떻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죽였냐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측면에서 그랬지만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타임입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12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민주당이 들어와서 정책이 서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달성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재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다. 그럼 민주당이 득세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각성만 시키고 중국의 내성만 길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다당제 국가하고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는 평가를 할 때 다르게 평가해야 됩니다. 이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는요, 고통의 양이 크면 51%가 손들어 버리면 그것이 맞는 정책이든 안 맞는 정책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의 양을 갖고서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손실이 얼마나 커졌어? 이걸로 이제 보고서 평가를 하는데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는요,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고통의 인내 지수로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을 보시면요, 정말 지금 전체적인 전 세계 소득 순으로 놓고 보면 저렇게 낮은 소득의 이 처참한 국민들의 생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뭡니까? 고통에 대한 인내력입니다. 사회주의 일당 독재 시스템의 이 평가를 고통의 양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체제 시스템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걸 우리하고 똑같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로 같이 생각해서
판단하면 저건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쟁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이요. 커머디티가 국경을 못 넘으면 역사를 보면 항상 군대가 국경을 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미중 간에도 이게 결국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여지는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 올렸지만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이론상으로는 러시아지만 러시아는 분산되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미국이 1등입니다. 그래서 한 7,0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중국이 한 250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7,000개하고 250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7,000개가 이긴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은 의견이 다릅니다. 자기네가 이긴답니다. 왜? 7,000개 핵탄두를 중국 본토로 갖다 부으면 중국 14억이면 다 죽습니다. 근데 중국도 250개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다 쏴버리면 미국 본토도 3억 2천만 명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냐? 중국은 해외에 하교가 5천만이 있답니다. 재미난 것은 핵무기는요, 1945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보유하는 무기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지 실제로 액션을 쓰면 둘 다 죽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중 간의 관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냐? 그건 불가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국지전이냐? 작년 8월 달에 보면 남사군도 앞바다에서 10만 톤급 전함이 미국 배하고 중국 배가 40m까지 붙어. 40m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10만 톤급 같으면 축구장 한 8개, 10개 정도 넓이 됩니다. 그 배가 40m까지 왔다는 건 거의 박았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이거를 근접시켰을까요? 그리고 안 받고 이 꼬리를 돌린 놈은 누굴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뭐 그건 함장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지만 추정을 하자고 하면 갖다 붙인 놈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고 꼬리 튼 놈은 중국입니다. 왜? 남사군도 앞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러면 13,000km 떨어진 미국에서는 게임 관전하듯이 위성 중계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누가 이길까? 우리가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 보는 거죠. 그러나 그 바로 건너편에 해남도가 있고 바로 옆에가 이 광둥성에 있는 중국의 14억의 인민은 전쟁의 공포에 몸서리 쳐질 겁니다. 붙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국지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리전이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번에 완벽하게 중국을 못 죽이면 중국이 엄청난 제가 볼 때 이번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각성만 불러일으키고 내성만 길러가지고 돋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어떻게 될 거냐? 정치적 이해관계로 휴전이나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스몰 딜 정도에서 이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걸 보면요.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 싸웠던 데가 똑같습니다. 맨 먼저 상품에 관련되는 전쟁. 그래서 철강, TV, 자동차, 통신, 반도체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엔화를 한 환율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 전쟁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하고도 한 것 보면 알루미늄, 철강, 가전, 자동차, 통신, 반도체 똑같습니다. 전쟁. 왜 이러냐? 그건 바로 이건데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핵심 참모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윌버러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인데요. 무역대표 대표인데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도출한 그때 미국 무역대표부의 부대표가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습니다. 경험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최근 12번의 무역 협상을 보면요. 미국은 협상이라는 건 뭡니까? 강한 놈도 양보할 때가 있고 밀당 이게 협상입니다.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 12번의 협상을 놓고 보면요. 미국은 양보가 없습니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안 되면 다음 전쟁으로 그냥 쭉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밀당이 있어야 상대가 여유를 줘야 자기네들도 뭔가를 내줄 건 계산을 하는데 수틀리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더 세게 넘어갑니다.
500억 불에서 안 돼? 2천억 불 때려. 2천억 불 안 돼? 3천억 불 때려. 5천억 불 다 때려버려. 근데 그 유해한 전략이면 관계가 없지만 유해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걸 미끼로 써서 상대를 또 다른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어내는 것 없이 그렇게 쭉쭉쭉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미중 전쟁에 있어서는 타임하고 에이지를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관점을 달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간의 변수는 거고 에이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핵심 참모들의 나이를 보면 피터 나바 저기다 2를 더하면 71세, 윌버로 상무장이 83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가 73세입니다. 사람은요 40세가 넘으면 나이 말 안 듣는답니다. 50이 넘으면요 생각을 절대 안 먹어요.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한번 먹은 마음 생각 바꿀까요? 이게 지금 미중 전쟁이 그냥 쭉 이게 극단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협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뭐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80대인 어르신들 생각 바꾸세요. 못 먹고도 고지 뭐 그냥 가버리는 거죠. 지금 70, 80대이신 미국의 지금 스태프들의 경우들은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 못한다고 한들 트럼프가 그렇게 애석할까요? 결국은 지금 미중 협상에서 왜 이것이 협상 자체가 아닌 그냥 쭉쭉 나가고 중국이 못 받으면 다음 단계로 씩씩씩 넘어가서 이 수습할 수 없는 밀당이 아닌 그냥 밀기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이걸 하나 봐야 된다는 거죠. 에이지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 이 차트가 뭐냐면 갤럽에서 조사한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40%대로. 근데 요의게 미국의 그 무역 적자인데요. 무역 적자가 줄어들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렇게. 최근에 이게 지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올린 최근 10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취임하고 나서 10분기 지금 트럼프 똑같은 기간에 갤럽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카터 대통령 32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 미중의 전쟁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것은 10월 달에 협상으로 끝날 수가 없다. 이것은 맥주 마시기 대회다. 맥주 마시기 대회는 첫 번째 병 빨리 막으셨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누가 더 길게 오래 마실 수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역대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보면요. 1973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연임한 대통령하고 실패한 대통령을 특징을 놓고 보면 바로 GDP 성장률에서 극명하게 답변합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전부 대통령들이 다 아웃됩니다. 그리고 연입을 했을 때는 보면요. GDP가 다 좋아요. 이렇게 노란 색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요게 GDP가 급속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독립인데요.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파월 FRB 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뭐 난립니다. 협박을.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역대 빅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연임에 성공할 수 없다. 여기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초조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가 무역전쟁이나 홍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표밭을 놓고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파란 색깔이 민주당의 이제 지지 세력이고 요 붉은 색깔이 요게 공화당인데요. 지금 제가 저기 노란 색깔로 치는 저 지역이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콩생산 지역입니다. 요 지역입니다. 이 농부들이 요 지역의 경우는 농업 지역인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미국 콩에 과거에 50%를 사줬고요. 최근까지도 한 40%를 사줬는데 무역전쟁이 터지고 나서 중국이 작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는 콩을 59%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원래 지지 세력이 보면 이 팜벨트 농업지역, 두 번째 오일벨트, 그 텍사스 같은, 그 다음에 방산벨트, 그리고 기계나 자동차 같은 러스트벨트, 요 네 지역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데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새 세력들은 다 꿀을 빨았습니다. 뭐 러스트벨트에 1조 달러 투자해 줬거든요. 오일필드, 기름값 속등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박 났고
지금 전 세계에다가 얼마 전에도 보면 트럼프가 대만한테 20억 불, 80억 불 무기 팔았고 한국, 일본, 아시아 국가들한테 중거리 미사일 또 팔겠다고. 방산회사들 녹아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보된 놈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농업지역입니다. 농업지역은 자기네가 50% 가까운 매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매출 비중이 15%까지 확 줄어들었고 3,300만 톤 수입하던 걸 1,300만 톤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무역전쟁 하면서 트럼프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콩을 확 줄여버립니다. 어디서 샀냐?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기서 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로 놓고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미국에 51개 주가 있지만요. 우리도 이제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스윙 스테이트라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요게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 10개 지역이 어느 쪽의 분야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 1996년 이후에 2016년까지 6번의 선거를 놓고 보면 요 마음 잘 변하는 요 10개 주의 선거인단 110명이 어디에 투표했느냐 하고 똑같이 대선의 당선자하고 똑같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농업지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선거에서도 계속 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농업지역이 배반이 나오면 당선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난번 오사카 정상회담 때 보면 미국하고 중국과 협상을 할 때 나 시진핑 안 만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만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트럼프의 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지역에 표를 올리는 데는 콩을 사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가 콩 사줄게. 얼마? 2천만 톤. 그래서 작년에 59% 줄인 것 그거를 50%, 2천만 톤에 50%를 더 사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회담을 한 거죠.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더니만 저게 3,300만 톤, 3,200만 톤 팔던 농부들이 이게 1,300만 톤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2천만 톤 더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만족할 거냐 이거죠. 여전히 전에 팔던 것에 비해서 한 60%밖에 못 파는데 매출이 여전히 40%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래갖고 표 못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중국을 더 압력 넣어서 농산물을 더 사게, 콩을 더 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중화민국이 이게 대만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통일을 한다. 우리 북한하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불을 질렀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78년에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예전에 우리 명동의 대사관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도 원래 대만이었습니다. 근데 78년에 수교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대표는 중화민국이 아니고 중국 본토다. 원차이나 팔리시를 확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뭘 했냐 그러면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만한테 22억 불어치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 무기를 판단해서 중국을 공격하라는 거죠. 시진핑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콩 사는 거 2천만 톤 산다고 하면 뭐 한 달에 200만 톤 사야 되는데 바로 콩 사는 거를 40만 톤 이하로 확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열받은 거죠.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만에다가 80억 불어치 무기를 더 갖다 팔았습니다. 비행기 66대를 전투기를 파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농산물 수입 중단, 빵! 이게 지금 최근 석 달 사이에 이번에 실무협상까지 한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콩하고 근데 형식상으로 그럼 니들도 뭘 양보할래? 하웨이라는 회사에 제재를 풀어라. 이건데 실제로는 하웨이는 뒷전이고 바로 지지율과 관련된 콩싸움이 지금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선거에는 졌지만 미국은 선거인단 각 주별로
대통령 선거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스테이트에서는 지지율은 90%더라도 대통령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51%인데 여기는 20명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작은 A, B, C, D, E 이거 10개를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선거인단 수가 많은 캘리포니아를 하나를 먹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거인단 제도인데 선거에선 지더라도 선거인단에서 이겨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4, 1876, 1800년대 딱 3명이 있었고 2000년에 들어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번에도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하고 보면 워런하고 붙든 뭐 바이든하고 붙든 샌더스하고 붙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다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더라도 트럼프 인기가 좋기 때문에 또 당선될 거야 하는 확률은 저게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것은 문제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우주전쟁, 감세전쟁을 해서 18년 걸렸습니다. 1985년 죽을 때. 그리고 일본하고는 1985년에 프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일본을 잡아뜨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바로 무역전쟁, 환율전쟁. 근데 지금 중국하고는 이거 다 포함하고 나서 더해가지고 6개의 전쟁을 지금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